엄마, 10만 원 보냈어. 나도 힘들어. 알지? 툭 소리와 함께 끊긴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정적만 흘렀습니다. 내 평생을 갈아 넣어 뒷바라지한 아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건조할 수 있을까요? 손마디가 뒤틀리도록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그놈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는데 내 인생의 성적표가 고작 지폐 2장이라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더군요. 차라리 내가 진짜 가진 게 없는 빈털털이었다면 덜 비참했을까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찾아간 대학병원은 유난히 춥고 서늘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 속 내 심장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심각한 얼굴로 나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보호자분 같이 안 오셨어요? 나 혼자요. 애들은 다 바빠서 그냥 나한테 말해줘요. 심장 판막이 많이 상했습니다. 혈관도 지금 꽉 막혀 있고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언제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죽음. 그 단어가 내 발밑에 툭 떨어지니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아직 칠순 잔치도 못했는데 손주들 장가가는 것도 못 봤는데 벌써 갈 때가 되었다니 병원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갓 돌진한 막내를 남겨두고 일찍이 저 세상으로 가버렸고 그때부터 나는 여자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생선 내장을 따고 나무를 팔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류머티즘으로 퉁퉁 붓고 겨울이면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나는 밴드 하나 붙일 돈도 아까워하며 살았습니다. 아줌마 몸에서 생선 비린내 나요. 버스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피할 때도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너희들은 냄새난다고 피하지만 이 냄새가 내 새끼들 입에 쌀밥 넣어주는 냄새다. 그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시장통 작은 판잣집이 재개발되면서 받은 보상금, 평생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어 모은 적금, 그리고 부동산 호황 때 운 좋게 불어난 땅값까지 합치니 어느새 30억이 넘는 큰 돈이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나는 자식들에게 그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자식들이 나를 부모가 아닌 현금 인출기로 볼까봐 겁이 났습니다. 뉴스에서 툭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유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네 살리네 하는 페륜아들 이야기. 내 자식들만큼은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파리떼가 아니라 아픈 내 몸을 진심으로 어루만져줄 진짜 자식으로 남길 바랐습니다.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텅 빈 거실, 낡은 소파에 앉아 30억 통장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전에 과연 누가 내 진짜 보호자인지 알 수 없을까? 그래서 결심했죠. 내 인생 마지막 시험을 치르기로. 그래, 한번 속여보자.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 빈털털이라고 하면, 수술비 낼 돈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고 하면, 그래도 내 손을 잡아줄 놈이 하나는 있겠지. 그놈한테 이전 재산 다 물려주리라.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남인 영수였습니다. 내가 시장 바닥에서 고등어배를 갈라번 돈으로 과외시키고 대학 보내고 유학까지 보낸 맏아들입니다. 장가갈 때 서울 아파트 전세금 5억, 내 노후자금 털어서 해줬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어머님 최고라며 내 손을 잡던 게 엊그제 같은데
여보세요? 영수냐? 애미다. 아, 어머니. 왜요? 저 지금 거래처 미팅 중인데. 용건만 빨리요. 목소리에서부터 찬바람이 쌩 불더군요. 미팅 중이라면서 뒤에서는 왁자지껄한 술집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애미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 수술비랑 입원비에서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지금 가진 현금이 없어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나 놀라서 지금 어디시냐고 당장 달려가겠다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1,000만 원이요? 아, 진짜 미치겠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영어 유치원비에 아파트 대출 이자에 저도 죽을 맛이라고요. 그리고 수술, 그거 꼭 해야 돼요? 연세도 있으신데 전신마 취하면 더 위험하다던데 그냥 약 드시면서 관리하면 안 되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을 안 하면 이번 겨울을 못 넘긴다는데 자식 입에서 그냥 약이나 먹으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하면 죽는다더라. 영수야, 내가 너 장가갈 때 해준 전세금 그것만 해도 아이 참, 또 그놈의 옛날 이야기. 어머니, 그거 10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그 돈 집값 오르면서 다 녹아 없어진 거 아시잖아요. 왜 자꾸 생색을 내세요? 알았어요, 알았어. 일단 있는 대로 긁어서 보내볼게요. 끊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귀가 멍해지더군요. 생색이라니. 내가 내 뼈가라 해준 돈을 두고 생색이라니. 잠시 후 딩동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10만 원 보내는 분 박영수. 10만 원. 0이 5개. 내 목숨값이, 내 평생의 헌신이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다 못해 헛웃음이 픽 새어나오더군요. 영수, 내가 며칠 전에 새 차 뽑았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던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주말마다 골프 치러 필드 나가는 사진을 며느리가 SNS에 올리는 걸 내가 못 봤을 것 같니? 그 골프채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을 어미 수술비라고 던져준 거냐? 배신감에 치가 떨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30억 5천만 원. 이 많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내 핏줄은 나를 짐짝 취급하는데 30억이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통장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싶다가도 억울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아직 둘째랑 막내가 남았다. 설마 다들 이러지는 않겠지. 우리 영철이는 다를 거야. 둘째 영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이는 형보다 살갑진 않아도 마음은 여린 구석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사업한다고 내 속을 썩일 때마다 쌈짓돈 털어 도와준 게 얼만데 모른 척하진 않을 겁니다. 작년에 사업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내가 몰래 해준 가게 보증금만 1억이었습니다. 신호가 갑니다. 뚜루루, 뚜루루. 1번, 2번, 3번, 10번이 넘어가도 받지를 않습니다. 바쁜가 보구나. 그래, 일하다 보면 못 받을 수도 있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전화를 끊으려는데 짧은 문자 하나가 띵 날아옵니다.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회의 중? 백수가 무슨 회의를 한단 말이냐? 가게 말아먹고 집에서 논 지가 반년이 넘었는데 어제도 친구들이랑 강원도 놀러가서 회 떠먹는 사진 올린 걸 봤는데 내 전화를 피하는 겁니다. 형한테 벌써 연락을 받은 거겠죠. 엄마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귀찮은 소리 들을까봐 아예 싹을 자르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심장이 밧줄로 꽁꽁 묶인 것처럼
조여오는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으윽,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급히 약통을 찾아 알약 몇 개를 손바닥에 털어넣고 물도 없이 삼켰습니다. 거친 알약이 목구멍을 긁고 내려가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색동 저고리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삼남매. 저 때만 해도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 내가 커서 호강시켜줄게 하며 내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던 녀석들이었는데 세월이 야속한 걸까요? 돈이 원수일까요? 자식 농사 헛지었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막내 서연이뿐입니다. 우리 막내. 위로 오빠 둘 챙기느라 늘 뒷전이었던 아이. 오빠들은 고기 반찬 먹일 때 콩나물만 먹여야 했고 오빠들 대학 보낼 때 너는 여자니까 상고 가서 취직해라 하며 공장으로 떠밀었던 아픈 손가락. 졸업식 날 꽃다발 하나 못 사주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서 울었던 내 딸.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막내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미안했지만 무엇보다 겁이 났습니다. 만약 서연이마저 영수나 영철이처럼 나를 외면한다면, 가난이 지긋지긋하다며,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며 모진 소리를 한다면, 그때는 정말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30억이고 뭐고 이 통장을 품에 안고 그냥 한강물에 뛰어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게 죽기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밖에는 겨울비가 거세져 창문을 때리고 텅 빈 거실엔 낡은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남은 수명을 카운트다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과연 우리 막내는 다를까요? 아니면 세상 모든 자식은 결국 다 똑같은 걸까요? 마른 침을 삼키며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지막 번호, 막내딸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는 그 짧은 순간이 내 70년 인생 중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니? 신호음이 5번 울리기도 전에 달칵 하고 수화기 넘어가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침이라도 삼키면 그 소리에 전화가 끊어질까봐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하다. 수화기 너머에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가늘게 들려오는 숨소리. 내 딸 서연이가 듣고 있다는 걸요. 오빠들과는 달랐습니다. 귀찮다는 듯 쏘아붙이던 큰 놈이나 아예 피하던 둘째 놈과는 달리 서연이는 그저 조용히 내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나는 왠지 모르게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엄마 왜 또 전화했어? 하고 소리를 질러줬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속이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꾹 참던 아이. 그래서 더 알 수 없는 아이. 저기, 서연아,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어. 내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30억 자산가의 위험 같은 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살려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애원하는 늙은 노파의 비굴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안 좋대.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단다. 엄마가 지금 수중엔 돈이 없고 오빠들은 다들 힘들다고 하고 말을 하면 할수록 비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내 딸에게 해야 하나. 오빠들 뒷바라지하느라 대학도 못 가고
공장 기숙사에서 찬밥 먹으며 청춘을 다 보낸 내 딸에게 해준 것도 없는 어미가 늙고 병들어서 짐까지 지우려 하다니. 나는 정말 벼락을 맞아도 싼 어미였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돈 30억이 있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자식 중 한 명은 나를 걱정해준다는 그 증거 하나를 붙들고 죽고 싶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내가 조금 융통해 줄 수 있겠니? 엄마가 나중에라도 꼭 갚을게.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1초, 2초, 3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커졌다가 작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제발, 제발 한마디만 해다오. 엄마, 많이 아파? 그 한마디면 된다. 돈 없다고 해도 괜찮다. 그냥 걱정만 해다오. 그러면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30억 통장 들고 너한테 달려가마. 내 인생 펴주마. 그러나 돌아온 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뚱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겠지. 통신 상태가 안 좋아서 끊긴 거겠지. 황급히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종료. 다시 걸어볼까?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시 걸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전원을 꺼버렸다면?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 안내 멘트를 듣는 순간 내 심장도 멈춰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힘없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30억 통장이 스르르 미끄러져 차가운 장판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조차 말라버린다는 걸 이른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막내마저, 세상 착하던 우리 막내마저 나를 버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린 그 냉정함이 10만 원을 보낸 큰아들의 모욕보다, 전화를 피한 둘째 아들의 외면보다 더 뼈아프게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빠들은 그래도 핑계라도 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린 겁니다.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단절이었습니다.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는,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겠다는 무언의 선언 같았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앉아 어둠에 잠겨가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 자식들 웃음소리로 채우고 싶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나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서연이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고 싶다고 울먹이던 날이, 그때 나는 영수 대학 등록금 된다고, 영철이 사고 친 합의금 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계집애가 무슨 여행이야. 그 돈이면 오빠들 고기 반찬이 몇 끼인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딸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서연이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돌아섰었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끄끄대며 울던 딸의 소리를 듣고도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서연이가 공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타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봉투째 내밀던 그 고사리 같은 손, 자기 립스틱 하나 안 사고 가져온 그 돈을 나는 덥석 받아 챙겨서는 영수 양복을 해입혔습니다. 오빠가 잘 돼야 너도 덕 보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병들고 아프니까 그 딸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살려달라고. 서연이가 전화를 끄는 건 당연했습니다. 아니, 욕을 한 바가지 퍼붓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어미 자격이 없었습니다. 30억이 아니라 300억이 있어도
나는 딸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흐흐흑, 으흐흑. 참았던 울음이 기어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30억 통장을 집어들어 벽에다 내던졌습니다. 저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저게 뭐라고 내 새끼들 마음 하나 못 얻고 이 꼴이 되었나? 차라리 이 돈이 없었더라면 그냥 시장통에서 생선 팔던 그 시절 비린내 나도 다 같이 한 이불 덮고 자던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영수가 내 어깨도 주물러줬고 영철이가 내 무릎을 베고 잤고 서연이가 내 흰머리를 뽑아줬는데 돈이 생기니 자식들이 괴물이 되었고 나는 그 괴물들의 눈치를 보는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겨울 넘기기 힘드세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수술은 무슨 수술? 누구 좋으라고 수술을 해? 내가 살아서 뭐해? 자식 셋 다 나를 버렸는데 내가 살아서 숨 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찬장에서 수면 유도제를 찾았습니다. 수술 받지 말고 그냥 이대로 잠들자. 내일 아침에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면 그때는 놈들이 와서 울어줄까? 아니, 장례식장에서 부조금 챙기려고 눈물 연기를 하겠지. 그리고 내 유산 찾느라 집안을 이 잡듯이 뒤지겠지. 그러다 저 구석에 처박힌 30억 통장을 발견하면 놈들은 무슨 표정을 지을까? 환호를 지를까? 춤을 출까? 아니면 나를 버린 걸 후회하며 땅을 칠까? 독한 것들, 나쁜 놈들. 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죽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낼 자신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을 견디며 10만 원 던져준 아들과 연락 끊은 딸을 보며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약통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밤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설마 영수인가? 10만 원 보낸 게 미안해서 다시 온 건가? 아니면 빚쟁이한테 쫓기던 영철이가 숨으러 온 건가? 기대감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바보처럼 자식에게 짓밟히고도 또 자식을 기다리는 이 미련한 어미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자식들 뿐입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띠로리 마이너스.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훅 밀려 들어오고 빗물에 젖은 누군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그 그림자를 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내가 가장 기다렸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이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자 어둠 속에 서 있던 인형이 분명해졌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 머리카락이 미역 줄기처럼 얼굴에 달라붙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여자. 내 막내딸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빗물이 뚝뚝 떨어져 흥건히 고였지만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뚝 끊어버렸던 그 매정한 딸이 지금 내 눈앞에 서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너, 왜 왔니? 라고 묻기도 전에 서연이가 와락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차가운 옷감촉이 내 뺨에 닿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체온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서연이의 심장이 내 가슴팍에 닿아 쿵쿵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서연이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얼떨떨해서 팔을 허공에 둔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린 건 귀찮아서가 아니었나? 나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었나? 엄마 가자. 지금 당장. 어디를? 병원. 수술해야지. 서연이는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내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내 외투를 집어들어 내 몸에 걸쳐주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옷을 입히듯 빠르고 야무진 손길이었습니다. 나는 허둥지둥 딸의 손에 이끌려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잠깐만.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병원은 왜? 그리고 너 돈은? 돈. 그놈의 돈 이야기를 또 꺼내고 말았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싶었지만 불안감이 나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병원에 가자는 거냐? 너도 힘들다며. 공장 다니면서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며. 혹시 빚이라도 내서 온 거니? 서연이는 내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문 채 내 신발을 신겨주고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센지 아플 정도였습니다. 놓치면 영영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서연이는 내 손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겨울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춥다. 내가 몸을 움츠리자 서연이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젖은 코트를 벗어 내 머리 위로 씌워주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차 대기시켜놨어. 차? 서연이가 차가 있었나? 면허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의아해할 틈도 없이 아파트 입구에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택시는 아니었습니다. 번쩍거리는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저게 뭐지? 콜택시를 부른 건가? 운전석에서 양복을 입은 기사님이 우산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작가님 오셨습니까? 어르신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사님이 서연이를 보고 작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서연이가 무슨 작가야? 글이라곤 가계부밖에 안 써봤을 텐데. 하지만 서연이는 익숙한 듯 고개를 까딱하더니 뒷좌석 문을 열어 나를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이 파묻히자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어붙은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리는 차 안은 도서관처럼 조용했습니다. 나는 옆자리에 앉은 서연이를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꾹 담은 입술. 내 딸이지만 오늘따라 낯설어 보였습니다. 낡은 공장 작업복 대신 비에 젖긴 했지만 꽤 세련돼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도 시장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3년 동안 서연이는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빠서 못 가요라며 용돈만 몇 푼 붙여왔었죠. 나는 그게 공장 잔업 때문인 줄만 알았습니다. 섭섭했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겠거니 하며 체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서연이는 내가 알던 그 공순이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응, 엄마. 좀 자. 도착하려면 멀었어. 아니, 너 이게 다 뭐냐? 이 차는 뭐고, 기사 양반은 누구고, 너 혹시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가난한 처녀가 갑자기 이런 고급 차를 타고 나타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돈 많은 남자 첩이라도 된 건가? 아니면 사기라도 친 건가? 30억 통장을 가진 어미가 정작 딸이 타락하는 걸 방치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연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딸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쁜 짓 안 해. 걱정 마. 다 내 돈으로 부른 거야. 내 돈?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엄마, 나중에 병원 가서 다 설명할게. 지금은 그냥 쉬어. 제발. 서연이는 내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며 흘러내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뭉개져서 불빛으로 번져 보였습니다. 차 안의 정적 속에서 나는 지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서연이가 중학교 때 글짓기 상을 받아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나 작가가 되고 싶어. 소설가가 돼서 엄마 이야기 책으로 쓸 거야. 그때 나는 뭐라고 했더라. 글쟁이는 굶어 죽는다. 헛바람 들지 말고 기술이나 배워. 그렇게 딸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상장을 찢어버리진 않았지만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이라니. 설마 정말로 작가가 된 걸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애가 무슨 수로 작가가 됩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마 인터넷에 글 몇 줄 쓰고 푼돈 버는 거겠죠. 그걸로 겉멋들어서 렌터카 빌려 타고 온 거겠죠. 불안감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차의 미터기가 돌아가고 있을 텐데 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얘가 무리하는구나. 엄마 죽는다니까 빚이라도 냈구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두고 온 30억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걸 챙겨왔어야 했는데. 바닥에 던져놓고 그냥 와버렸으니. 만약 영수나 영철이가 집에 오면 어쩌지? 그놈들이 통장을 발견하면? 엄마 무슨 생각해? 귀신 같은 지지배. 내 속을 꿰뚫어 봅니다. 아니, 그냥 집에 가스불은 껐나 해서. 걱정 마. 내가 나오면서 다 확인했어. 그리고 엄마가 벽에 던진 통장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 파란색 비닐에 쌓인 통장 말이야. 그거 내가 챙겼어. 서연이가 자신의 가방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들켰구나. 돈 없는 척 연기했는데 통장을 들키고 말았구나. 서연이는 그 통장 안에 얼마가 있는지 봤을까요? 30억이라는 숫자를 봤을까요? 너 그거 봤니? 아니, 안 봤어. 남의 통장을 왜 봐? 그냥 엄마한테 중요한 것 같아서 챙겼어. 서연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동시에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서연이는 왜 안 궁금해할까요? 엄마가 왜 그걸 던졌는지, 그게 뭔지 물어볼 법도 한데.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차창 밖을 보니 으리으리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내가 다니던 그 대학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린 곳은 응급실 입구가 아니었습니다. 호텔 로비처럼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본관 정문, 그 중에서도 VIP 전용이라고 쓰인 입구였습니다. 여기는 너무 비싼 데 아니냐? 응급실로 가야지. 내가 주춤거리자 서연이가 내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엄마는 이런 데로만 다닐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얘가 미쳤나 봐. 돈이 썩어나냐? 얼른 저쪽으로 가자. 아니, 이쪽이야.
내가 다 예약해놨어. 서연이는 완강했습니다. 나를 거의 끌다시피 해서 회전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병원 직원이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 달려왔습니다. 박서연 작가님 오셨습니까? VIP 병동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또다시 작가님, 그리고 직원들의 깍듯한 태도. 나는 벙어리가 된 채 서연이와 직원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옆에 VIP 병동 21층라는 글자가 반짝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속일까요? 우리 모녀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급 병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딸의 어깨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알던 내 딸이 아닌 것만 같아서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너 도대체 3년 동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하얀 복도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 끝에 내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나는 그때까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쪽 침대로 누우시죠. 간호사들이 나를 부축해 눕힌 곳은 병상이 아니라 구름이 같았습니다. 순백의 시트, 은은한 조명,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 그리고 한쪽에 마련된 푹신한 보호자용 소파와 고급 탁자까지. 이건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재벌 회장님들이나 눕던 호텔방이었습니다. 나는 흑투성이 신발을 벗는 것조차 주저되었습니다. 내 남루한 몸뚱이가 이 고귀한 공간을 더럽히는 것만 같아서 몸 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여기 하루 입원비가 얼마냐? 우리 지금이라도 나가자. 응? 엄마는 그냥 다인실이면 된다. 나는 서연이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이게 다 빚일 텐데. 기사가 딸린 차도 이 으리으리한 병실도 다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일 텐데. 내가 죽고 나면 이 빚더미를 우리 막내가 다 떠안아야 할 텐데. 30억 통장을 가진 내가 자식 빚지는 꼴을 어떻게 눈 감고 본단 말입니까? 엄마, 제발 돈 걱정 좀 그만해. 서연이는 나를 침대에 억지로 앉히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젖은 코트를 벗은 딸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예전에 내 눈치만 보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주눅든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낼 거야. 빚 아니야. 내 능력이야. 능력이라니? 내가 공장 다니면서 무슨 돈을 이렇게 해. 공장 그만둔 지가 언젠데. 엄마, 나 봐봐. 서연이는 병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색 표지에 금박으로 제목이 박힌 꽤 두툼하고 고급스러운 책이었습니다. 장편소설 소금꽃이 필 때까지. 지은이 박서연.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표지 하단에 적힌 이름. 박서연. 내 딸 이름이었습니다. 동명이인이겠지. 세상에 박서연이 어디 한둘인가. 이게 뭐냐? 내 책이야, 엄마. 지난달에 100만 부 팔렸어. 지금 서점에 가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쌓여 있어. 100만 부? 서점이 어쩌고?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숫자에 밝은 나였지만 책이 100만 부 팔렸다는 게 돈으로 얼마인지 계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글을 썼다고? 정말로? 응. 엄마 기억나? 나 중학교 때 글짓기 상 받아왔을 때 엄마가 그랬잖아. 글쟁이는 굶어 죽는다고. 기술이나 배우라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잊고 싶었던 내 모진 말들을 딸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다니면서 몰래 썼어. 기숙사 화장실에서 쓰고,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쓰고,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10년을 썼어. 다들 미쳤다고 했어. 고졸 여공 주제에 무슨 소설가냐고. 근데 엄마, 나 포기 안 했어. 왜인 줄 알아? 서연이는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내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그 억척 같은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생. 나라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그냥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썼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익숙한 풍경들이 활자가 되어 튀어올랐습니다. 새벽 4시 자갈치 시장의 비린내는 알람보다 정확했다. 여자는 갈라진 손등에 바세린을 바를 새도 없이 장화부터 꿰어찼다. 등 뒤에 엎인 아이가 칭얼대자 여자는 젖비린내 나는 가슴을 내어주며 생선 내장을 땄다. 내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지독했던 가난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퉁퉁 부은 다리, 버스에서 쫓겨나던 수모, 자식들 등록금 때문에 10원짜리 하나에 목숨 걸었던 그 치열했던 날들이 눈물이 툭 하고 책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내 가난하고 초라했던 인생을 들킨 것 같아서.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도 내가 돈만 아는 억척 할망구라고 무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는 내 등 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내 땀방울 하나, 내 한숨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책이 대박이 났어. 사람들이 울었대. 우리 엄마 이야기가 너무 슬프고 아름답다고. 그래서 나 돈 많이 벌었어, 엄마. 인쇄로만 수십억 벌었어. 수십억? 내가 평생을 바쳐 뼈를 깎아 모은 30억. 그런데 내 딸은 내 인생을 글로 써서 그만큼의 돈을 벌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역설적인 일이 아닙니까? 나의 고통이 딸의 날개가 되었다니. 나의 비루한 삶이 딸을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었다니. 엄마 미안해. 진작 찾아오지 못해서. 성공해서 짠하고 나타나고 싶었어. 오빠들 보란 듯이 엄마 호강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서 독하게 연락 끊고 글만 썼어. 근데 엄마가 아픈 줄도 모르고. 서연이가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어진 머릿결이 아니라 윤기가 흐르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 새끼 장하다. 정말 장해.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30억 통장을 든 가방을 슬그머니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은 이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자식 마음을 시험하려 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옹졸한 늙은이였는지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도는 돈다발이 아니라 부모의 인생을 이해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아이는 이미 나에게 세상 그 어떤 돈보다 값진 선물을 준 셈이었습니다. 이제 엄마 수술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 거야. 최고로 좋은 의사, 최고로 좋은 약 다 쓸 거야. 오빠들, 필요 없어. 내가 엄마 지킬 거야.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단단한지 나는 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기댈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푹신한 침대에 몸을 맡기며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도 잠시 잊혀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잉 마이너스 지잉 마이너스. 탁자 위에 올려둔 내 낡은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병실의 평화로운 공기를 찢으며 울려대는 전화. 나는 흠칫 놀라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 세 글자. 박영수. 큰아들이었습니다. 10만 원을 던져주고 끊었던 놈이 새벽 1시에 전화를 걸어올 리가 없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뭔가 냄새를 맡은 걸까요? 아니면 서연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저 벨소리는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닐 겁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의 울음소리처럼 불길하고 집요하게 울려대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이도 굳은 얼굴로 전화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받지 마. 서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왠지 받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이 평화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내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이가 말렸지만 받지 않으면 놈들이 집으로 쳐들어가 쑥대밭을 만들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예요? 집에 갔더니 문도 잠겨 있고, 아니, 인터넷 뉴스 봤어요? 서연이 걔 진짜 대박 난 거 맞아요? 수화기 너머로 영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건강을 묻는 안부 인사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대박이라는 단어에 꽂혀 흥분한 목소리. 마치 복권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 도박꾼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지금 박서연 작가 검색어가 실시간 1위라고요. 걔가 쓴 책이 어머니 이야기라면서요? 그럼 인세가 얼마야 도대체? 어머니 지금 서연이랑 같이 있죠? 어디예요? 병원 갔어요? 귀신 같은 놈.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놈입니다. 수술비 10만 원 보낼 때는 죽는 소리를 하더니 동생이 돈 벌었다는 소문에는 한밤중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어머니 말 안 하면 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할 거예요. 서울대 병원이다. VIP 병동. 뭐요? VIP? 와, 진짜네. 진짜 터졌네. 금방 갈게요. 꼼짝 말고 있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서연이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뭔데? 오빠들? 그래. 금방 온단다. 알고 있구나. 내가 성공한 거 상관없어. 언젠가 마주칠 일이었어. 엄마 걱정하지 말고 누워있어. 내가 알아서 해. 서연이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나는 가슴이 방망이질 쳐서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굴 입구까지 쫓아온 것 같은 공포.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찾아온다는데 반가움은커녕 도둑이 드는 것처럼 무섭기만 했습니다. 30분이나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보호자분, 지금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제지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익숙한 고함이 그 소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여기 입원해 있다니까. 비켜요. 내가 보호자야. 쾅! 거칠게 문이 열리며 두 사내가 들이닥쳤습니다. 첫째 영수와 둘째 영철이었습니다. 두 놈 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빗물에 젖은 신발로 병실의 하얀 바닥을 짓밟고 들어왔습니다.
와, 대박. 영수는 들어오자마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병실 천장의 샹들리에와 창밖의 야경, 그리고 푹신한 소파를 휘둥그레진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영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을 딱 벌린 채 병실 구석구석을 스캔하더군요. 마치 견적을 뽑는 업자들처럼. 형, 이거 봐. 여기 하루 숙박비만 해도 몇백은 하겠다. 와, 죽이네. 야, 서연이 진짜 용됐네. 어떻게 이런 데를. 그들의 눈에는 병상에 힘없이 누워있는 늙은 어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화려한 돈의 맛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불을 끌어올려 가슴까지 덮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내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비참함에 몸이 떨렸습니다. 오빠들, 나가. 여기 엄마 쉬는 곳이야. 서연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제야 두 아들의 시선이 서연이에게 꽂혔습니다. 영수는 서연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고급스러운 옷과 태도를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야, 박서연. 너 많이 컸다? 오빠들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 인사? 엄마 수술비 필요할 땐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냄새 맡고 달려온 하이에나들한테 무슨 인사를 해? 뭐, 하이에나? 이 기집애가 말이 심하네. 영철이가 욱해서 달려들려 하자 영수가 팔을 뻗어 막았습니다. 영수는 능글맞은 표정으로 서연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우리가 안 온 게 아니라 못 온 거지. 다 사정이 있었던 거 알잖아. 그리고 너 책 대박 났다며? 인터넷 보니까 난리도 아니던데. 인쇄만 수십억이라며? 그래서 그게 오빠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왜 없어? 우리가 가족인데. 야, 솔직히 말해서 그 책 엄마 이야기 쓴 거라며. 그럼 그 소스 누가 제공했냐? 다 우리 가족 이야기 아니냐? 우리도 지분이 있다는 거지.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분? 엄마의 피눈물 나는 고생담을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이야기에 자기네 몫이 있다고 우기는 겁니다. 맞아, 누나. 나도 어릴 때 고생 많이 했어. 엄마 생선 팔러 나가면 집 지키고 내 이야기도 들어갔을 거 아냐? 그럼 나한테도 좀 떼줘야지. 나 지금 가게 망해서 빚이 얼만 줄 알아? 영철이가 거들었습니다. 뻔뻔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서연이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은? 웃기고 있네. 엄마가 생선 내장 따서 번 돈으로 대학 가고 유학 간 게 누군데? 엄마가 가게 차려준 돈 날려먹은 게 누군데? 오빠들은 엄마 등골 빼먹은 거 말고 한 게 뭐 있어? 말 다 했어? 영수가 씩씩거리며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그만들 못해. 내 고함에 병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자식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워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아이고, 몸은 좀 어떠세요? 영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 낯짝을 바꾸며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짝! 소리가 날 정도로 매몰차게. 손대지 마라. 더러운 손으로 나 만지지 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들한테. 아들, 너희가 아들이냐? 수술비 1,000만 원이 없어서 어미 죽으라고 등 떠민 놈들이 아들이야? 내 서슬 퍼런 눈빛에 영수가 찔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놈은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어머니. 섭섭하게 왜 옛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서연이 제가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는데 어머니 수술비 걱정을 왜 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우리한테 10만 원 보냈다고 뭐라 하실 게 아니라 제가 돈방석에 앉은 걸 숨긴 걸 탓해야죠. 맞아요. 엄마, 서연이 돈 많은 거 알고 있었죠? 우리한테는 숨기고 쟤한테만 붙어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배신감 드네. 아들들은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영철이가 병실에 놓인 과일 바구니에서 배 하나를 꺼내 우적우적 씹으며 말했습니다. 그 씹어먹는 소리가 내 뼈를 씹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30억이 있다는 걸 알면 이놈들이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지금 서연이 돈만 보고도 눈이 뒤집혀서 달려드는 꼴을 보십시오. 만약 내 통장에 30억이 있다는 걸 알면 당장이라도 내 산소 호흡기를 떼고 유산 내놓으라고 칼부림이라도 낼 놈들입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내 낡은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 든 30억 통장. 이걸 저놈들 면상에 집어 던지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 돈 있다? 30억이나 있다. 근데 너희한텐 단 한 푼도 안 줄 거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그걸 꺼냈다간 병실이 아수라장이 될 게 뻔했습니다. 저놈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몰려온 악귀, 굶주린 귀신들이었습니다.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괴물을 낳았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게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구나.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 돈 한 푼도 못 줘. 다 엄마 병원비로 쓸 거고 나머지는 내가 다 기부할 거야. 오빠들한텐 국물도 없어. 서연이가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기부? 야, 이 미친년아.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기부를 해? 너 돌았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엄마 팔아서 번 돈이잖아. 그럼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지. 영수가 서연이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우아했던 VIP 병실은 순식간에 저작거리 싸움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고통보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성적표였습니다. 평생 희생하고 헌신한 대가가 병실에서 자식들이 돈 때문에 멱살잡이하는 꼴을 보는 것이라니. 하느님,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꼴 더는 못 보겠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연이가 영수의 손을 뿌리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안 나가면 보안요원 부를 거야. 아니, 경찰 부를 거야. 엄마 수술 앞두고 있어.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오빠들은 엄마 죽어도 돈만 나오면 그만이지? 서연이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서슬에 영수와 영철이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날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참나. 경찰 불러봐. 가족끼리 말싸움한 걸로 경찰이 올 것 같냐? 그리고 우린 엄마 보호자야. 자식이 부모 병문안 왔는데 누가 막아? 영수는 뻔뻔하게 소파에 드러누워 다리를 꼬았습니다.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랑 할 이야기도 많고. 서연이 너 통장 깔 때까지 나 안 간다. 아예 눌러앉을 작정이었습니다.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겠다는 신보였습니다. 나는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 저놈들을 내쫓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그때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30억 통장? 그래, 저놈들이 원하는 게 돈이라면
돈으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밝히면 나는 뼈도 못 추린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내가 살아서 이 병실을 나가는 날, 그날이 바로 너희들에 대한 내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될 것이다. 나는 눈을 뜨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야, 영철아. 낮지만 분명한 내 목소리에 떠들던 두 놈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너희들, 정말 돈이 필요하냐? 내 질문에 병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수와 영철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으르렁거리던 짐승의 눈빛이 먹이를 앞에 둔 사냥개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있으세요? 영수가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습니다. 10만 원 보낼 때는 거지 취급하더니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어머니 소리가 아주 매끄럽게 나옵니다. 나는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두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있다.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구석구석을 찌를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눈짓으로 딸을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에이, 어머니 또 거짓말하신다. 시장에서 생선 팔아본 돈 다 쓰셨잖아요. 우리 전세금 해주고 영철이 가게 해주고 남은 게 어딨어요? 혹시 뭐 쌈짓돈 몇 천만 원 숨겨두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철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투였지만 그 눈에는 혹시나 하는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믿기 싫으면 관둬라. 대신 내가 이대로 수술 못 받고 죽으면 그 돈은 법적으로 국고에 환수되거나 사회에 기부되게 해놨다. 유언장 공증까지 다 받아놨으니까. 유언장이요? 그래. 내가 오늘 밤에 너희 등살에 못 이겨 혈압 터져 죽으면 너희는 10원 한 장 못 건진다. 알겠냐? 나는 배에 힘을 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반, 진실 반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없지만 30억은 있으니까요. 저 속물들은 돈 냄새를 맡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지만 그 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놈들입니다. 영수와 영철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진짜일까? 에이, 설마. 근데 진짜면 어떡해? 믿져야 본전 아닌가? 그럼 어머니,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해지시면 그때는 좀 나눠주시는 거죠? 저희가 그래도 장남이고 차남인데. 영수가 꼬리를 내리고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역겨웠습니다. 불과 5분 전만 해도 동생 멱살을 잡던 놈이 돈 이야기 한 번에 순한 양이 되는 꼴이라니. 그건 내가 살아서 눈을 떴을 때 이야기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지 않으면 내일 수술이고 뭐고 나는 그냥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란다. 선택해라. 돈 한 푼 못 받고 장례 치를래? 아니면 조용히 꺼져서 기회라도 엿볼래? 내 서슬퍼런 협박에 놈들이 주춤했습니다. 이판사판으로 나오는 늙은 어미의 기세에 눌린 겁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놈들은 처음으로 느꼈을 겁니다. 아,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가면. 대신 어머니, 약속 지키세요. 진짜 돈 있는 거면 우리 목도 챙겨주셔야 돼요. 영수가 투덜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철이도 아쉬운 듯 병실을 둘러보며 입맛을 다시더니 형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인터폰을 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안실이죠? 난동 부리는 외부인 2명 지금 나갑니다. 다시는 2층에 발 못 붙이게 해주세요. 얼굴 확인하고 블랙리스트 올려주세요. 아, 박서연, 너 진짜 안 나가? 지금 보안 요원 올라오고 있어. 끌려나갈래? 제 발로 나갈래? 서연이의 서늘한 일갈에 두 아들은 쫓기듯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복도 멀리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정적.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침대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사시나무 떨듯 몸이 떨려왔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달려와 나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의사 부를까? 아니다. 괜찮다. 그냥 기가 빠져서 그래. 나는 딸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골랐습니다.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식을 돈으로 협박해서 쫓아내야 하는 내 신세가 처량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수술 앞둔 어미한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돈 주세요라고 말하는 자식들을 낳아놓고 나는 무엇을 위해 가토록 치열하게 살았단 말입니까? 엄마, 아까 그 말 진짜야? 돈 있다는 거.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다. 저놈들 쫓아내려면 그 수밖에 더 있겠냐. 돈 귀신이 붙은 놈들인데. 그렇지? 놀랐잖아. 엄마가 돈이 어딨어. 서연이는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직은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이 아이에게조차 지금 말하면 저 하이에나들에게 시달릴 게 뻔하니까요.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깨끗하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수술. 의사 선생님은 성공 확률이 70%라고 했지만 내 나이 70에 전신 마취는 저승문턱을 밟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압니다. 엄마 앉아? 보호자 침대에 누워있던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잠이 안 오는구나. 무서워서 그래? 조금. 눈 감으면 다시 못 뜰까봐.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저 불쌍한 막내딸 혼자 두고 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오빠들 등살에 어떻게 견딜까 걱정이 되어서 서연이가 내 침대로 올라와 내 옆에 누웠습니다. 좁은 병상에 모녀가 나란히 누우니 옛날 단칸방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5 식구가 칼잠을 잤는데 엄마, 내가 책 읽어줄까? 내 소설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야. 서연이가 탁자 위에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알았다. 자신의 등 뒤에 엎인 아이가 짐이 아니라 날개였다는 것을. 비린내 나는 세상의 파도로부터 자신을 지탱해 준 건 고단한 노동이 아니라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었다. 그래서 여자는 오늘도 칼을 들고 생선의 배를 갈랐다. 그 비릿한 피가 아이에게는 젖과 꿀이 되기를 기도하며 서연이의 목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나는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팔자가 사나워 고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딸은 나를 자식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운 전사로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저 글귀 하나만으로도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아. 응, 엄마. 고맙다. 엄마 인생 예쁘게 써줘서 나중에 엄마가 없더라도 너는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 오빠들한테 기죽지 말고. 알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수술 잘 될 거야. 일어나면 나랑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지. 내 돈 다 쓸 때까지 엄마 절대 못 죽어. 서연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30억 통장은 침대 및 가방 속에 잠들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유산은 이미 딸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가는 이동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빠르게 뒤로 넘어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바퀴 구르는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까지만 오실 수 있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철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서연이는 내 손을 놓지 못하고 울먹거렸습니다. 엄마, 잘하고 와. 기다릴게. 꼭 깨어나야 해. 알았지? 나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꼭 돌아오마. 돌아와서 내게 줄 선물이 있어. 내 오빠들한테 보여줄 통쾌한 한방도 남아있고. 걱정 마라. 엄마 강한 사람인 거 알지? 서연이의 손이 스르르 멀어졌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나는 차갑고 낯선 공기 속으로 격리되었습니다. 수술실 안은 서늘했습니다. 초록색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기계들이 삐삐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환자분,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숫자 10까지 세세요.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느낌이 났습니다. 하나, 둘, 셋.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서연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숨겨둔 30억 통장. 내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만약 이대로 죽는다면 그 통장은 영영 쓰레기가 되는 건데. 아득한 어둠이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깊고 깊은 무의식의 바다로 나는 가라앉았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인 기계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는 젊은 날의 내가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울고 있었고 어린 영수와 영철이가 내 치맛자락을 잡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돈 줘.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굵어지더니 어느새 양복 입은 사내들의 고함으로 변해 나를 옥죄어 왔습니다. 돈 내놔. 내 목 내놓으라고.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얀 천장이 들어왔습니다. 목이 타들어갈 듯 말라 있었고 가슴에는 묵직한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이 들어? 서연이의 목소리. 초점이 맞춰지자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살았구나. 내가 저승 문턱에서 돌아왔구나. 연아. 응, 엄마. 나 여기 있어. 수술 잘 됐대. 의사 선생님이 아주 성공적이래. 서연이가 내 손을 얼굴에 비비며 울먹였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비로소 내가 산 사람의 세상에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병실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VIP 병동은 쥐 죽은 듯 조용해야 정상인데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친자식이라니까. 내 엄마가 안에서 수술받고 나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 변호사님, 이거 인권 침해 아닙니까? 친권자의 직계 비속이 면회를 거부당하다니요. 영수와 영철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놈들이 또 왔구나. 수술 끝날 때만 기다렸다가 내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러 온 겁니다. 아니, 죽었으면 유산 챙기려고
살았으면 뜯어낼 거 없나 확인하려고 왔겠죠. 엄마, 신경 쓰지 마. 내가 처리할게. 서연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딸은 내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는 말리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눈으로 딸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밖의 상황이 보였습니다. 복도에는 영수와 영철이뿐만 아니라 양복쟁이 남자 하나가 더 서 있었습니다. 아마 변호사랍시고 데려온 모양입니다. 오빠들, 경고했을 텐데 다시 오면 가만 안 둔다고. 서연이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게 병실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야, 박서연, 너야말로 적당히 해. 우리가 변호사님 모시고 왔어. 법적으로 자식이 부모 만나는 거 막을 권한 너한테 없어. 그리고 어머니 재산 관리 내가 독점하는 것도 불법이야. 영수가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라는 작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박서연 씨 되십니까? 형법상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부양의무자로서의 권리는. 변호사님, 법 좋아하시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서연이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종이 뭉치를 영수와 영철이 면전에 휘날렸습니다. 이게 뭐야? 영철이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 들었습니다. 2015년 어머니 전세금 5억 가져가면서 쓴 각서. 이 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머니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으며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상속권을 포기한다. 인감도장 찍혀있네. 공증도 받았고. 나는 침대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10년 전 영수가 전세금 해달라고 떼를 쓸 때 내가 혹시나 해서 받아둔 각서였습니다. 그걸 서연이가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리고 이건 오빠 영철이 오빠가 3년 전에 쓴 거. 가게 보증금 1억 지원받는 조건으로 이후 어머니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기억나지? 영수와 영철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잊고 있었을 겁니다. 돈 받을 때는 급해서 지장이고 도장이고 마구 찍어줬지만 돌아서면 까먹는 게 그놈들 습성이니까요. 하지만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각서들이 법적 효력이 있네 없네 따지고 싶으면 따져봐. 대신 이 내용 언론에 다 공개할 거야. 베스트셀러 작가 박서연의 오빠들, 알고 보니 늙은 노모 등골 빼먹은 불효자들. 기사 제목 잘 뽑히겠네. 영수 오빠 회사에서 승진 심사 앞두고 있다며? 영철이 오빠 새 사업 투자 받으러 다닌다며?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 서연이의 공격은 매서웠습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의 아킬레스건인 사회적 체면과 돈줄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아, 너 진짜 독하다. 영수가 부들부들 떨며 물러섰습니다. 변호사라는 남자도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감지했는지 슬금슬금 뒤로 빠졌습니다. 독한 건 내가 아니라 오빠들이지. 엄마가 수술실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밖에서 유산 계산이나 하고 있었잖아.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서연이는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당장 꺼져. 그리고 다시는 이 병원, 아니 엄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만약 또 찾아오면 그때는 이 각서 들고 내가 먼저 소송 걸 거야. 부양료 청구 소송부터 과거 증여재산 반환 소송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오빠들 빈털터리로 만들어줄게. 나 돈 많아. 변호사 10명도 쓸 수 있어. 돈.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돈의 힘으로
서연이는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무시했던 막내딸의 성공이 그들을 심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가자, 형. 얘 진짜 할 것 같아. 영철이가 겁에 질려 형의 소매를 끌었습니다. 영수는 분해서 어쩔 줄 몰라 씩씩거리면서도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서연이가 가진 돈과 여론이라는 무기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두고 보자. 박서연, 너 나중에 후회할 날 올 거다. 비겁한 패배자들의 단골 멘트를 남기고 두 아들은 도망치듯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도 굽실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연이는 그들이 사라진 엘리베이터 쪽을 한참이나 노려보더니 보안요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팽팽했던 딸의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후. 서연이는 문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독한 척, 강한 척 했지만 오빠들과 싸우는 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에게 독서를 퍼붓고 협박을 해야 하는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딸의 떨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연아. 내 부름에 서연이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싹 바꾸고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깼어? 다행이다. 아, 밖에 좀 시끄러웠지? 옆 병실 사람들이 싸우나 봐. 내가 조용히 시켰어. 이제 괜찮아. 거짓말. 자기가 다 막아내고선 엄마 마음 아플까봐 옆 병실 핑계를 댑니다. 저렇게 속 깊은 아이를 두고 내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가. 나는 힘겹게 손을 들어 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니다. 다 들었다. 고생했다. 우리 딸. 못난 어미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엄마. 서연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은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오빠들한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근데 나 너무 화가 나서,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잘했다. 아주 잘했어. 속이 다 시원하다. 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못한 응징을 딸이 대신 해준 겁니다. 그것도 아주 통쾌하고 완벽하게. 이제 아무도 우릴 방해 못해. 내가 엄마 지킬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아프지 말고 내 옆에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서연이가 눈물 젖은 얼굴로 웃어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방해꾼들은 사라졌다. 내 인생의 거머리 같던 놈들은 떨어져 나갔고 내 곁엔 보석 같은 딸만 남았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숨겨왔던 진실을 꺼낼 때가. 가짜 빈털터리 노인의 가면을 벗고 진짜 30억 자산가로서 딸에게 보답할 때가 온 것입니다. 나는 침대 밑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아, 저기 가방 좀 다오. 가방?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서연이가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을 꺼내 올렸습니다. 그 안에 든 파란 비닐. 아직 서연이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엄마가 아끼는 물건이겠거니 하겠지요. 거기서 그 파란 비닐로 쌓인 거 좀 꺼내봐라. 내 말에 서연이가 비닐 뭉치를 꺼냈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내 딸의 눈이 얼마나 동그랗게 커질지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아, 열어봐라. 내 말에 서연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파란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낡은 종이 통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표지가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진 내 평생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그래?
옛날 통장 아니야? 펼쳐봐. 맨 뒷장.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쳤습니다. 차르륵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멈춘 서연이의 시선. 딸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숨을 헛하고 들이켰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1, 10, 100, 1000만, 억, 10억? 동그라미의 개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던 딸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30억? 그래, 진짜다.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서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값 깎으며 살던 구두쇠 엄마가 로또라도 맞지 않는 이상 가질 수 없는 돈이니까요. 평생 모았다. 재개발 보상금에 땅값 오른 거에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적금까지 하나도 안 쓰고 모으기만 했어. 나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충격에 빠진 듯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깨달은 듯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엄마 아까 수술비 없다고 한 거, 오빠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전화한 거 다 거짓말이었어? 그래, 시험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알고 싶었어. 내가 가진 돈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늙고 병든 노인네 몸뚱이만 남았을 때 그래도 나를 지켜줄 자식이 누구인지, 내 진짜 상주가 되어줄 놈이 누구인지. 서연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전화해서 미안하다. 너까지 시험해서 너마저 오빠들처럼 도망갈까봐 엄마가 무서워서 그랬어.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을 믿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왜 미안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오빠들이 평소에 얼마나 엄마를 외롭게 했으면. 서연이는 30억이라는 숫자보다 그 시험을 준비해야 했던 내 외로움에 더 가슴 아파했습니다. 엄마, 이 돈, 오빠들이 알면 난리 나겠네. 아까 쫓겨난 거 알면 땅을 치고 후회하겠어. 서연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아마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겠지. 그게 그놈들이 받아야 할 벌이다. 나는 통장을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너 가져라. 엄마 미쳤어? 이걸 내가 왜 가져? 서연이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뺐습니다. 싫어. 나 돈 많아. 내 책 팔아서 번 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아.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걸 내가 어떻게 받아? 받아라. 이건 돈이 아니야. 내 인생이고 내 사과고 내 사랑이다. 나는 강제로 통장을 딸의 손에 쥐어주며 꽉 움켜쥐게 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돈은 있었지만 사실 죽어가고 있었다. 외로워서, 억울해서, 사람이 그리워서. 그런데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나는 살았다. 내가 내 손을 잡고 병원으로 뛰어올 때, 내 똥 묻은 속옷을 빨아줄 때, 오빠들한테 소리치며 나를 지켜줄 때, 그때 나는 30억보다 더 큰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내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돈은 사람을 편리하게는 해주지만 행복하게는 못 해주더라. 근데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줬어. 그러니까 이 돈은 내가 받아야 마땅해. 이걸로 더 좋은 글 쓰고 더 멋진 작가가 되라. 엄마처럼 째째하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멋지게 살아. 서연이는 통장을 쥔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엄마, 왜 우냐, 바보같이. 이제 부자 됐는데 웃어야지.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VIP 병실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30억 통장은 그저 종이 쪼가리처럼 침대 위에 뒹굴었지만 우리 모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꽉 차올랐습니다. 수술 후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 빨리 와. 비행기 놓치겠어. 인천공항 출국장. 서연이가 저만치 앞서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트렌치 코트를 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스타 작가 포스였습니다. 나도 질세라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아파 걷지도 못했겠지만 수술이 잘 된 덕분에 몸이 가벼웠습니다. 서연이가 사준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고 명품 가방을 맨 내 모습은 누가 봐도 귀부인이었습니다. 아이고, 같이 가자. 내 나이가 70이다. 이거 사. 70이 뭐 어때서? 요즘은 인생 70부터라잖아. 우리 유럽 가서 왈츠도 추고 와인도 마시고 다 할 거야. 서연이는 내 팔짱을 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는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떠나는 길입니다. 목적지는 스위스.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뛰놀던 그곳으로 갑니다. 30억? 그 돈은 서연이가 만든 이정순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자식에게 버림받은 독거노인들을 돕는 데 쓰기로 했죠. 물론 여행 경비 정도는 남겨뒀지만요. 영수와 영철이 소식은 가끔 들려옵니다. 영수는 승진해서 누락되고 빚더미에 앉아 이혼 위기라더군요. 영철이는 사기까지 당해서 찜질방을 전전한다고 합니다. 그놈들이 찾아와서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빌었지만 나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고용한 변호사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얼씬도 못하게 막아줬거든요. 매정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그들이 선택한 결과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나는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비 내리던 그 밤 30억 통장을 품에 안고 죽으려 했던 그 비참했던 노인을 만약 그때 서연이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돈을 끝까지 숨기지 않고 아들들에게 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서연이가 샴페인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참 좋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어서. 서연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억짜리 수표보다 명품 코트보다 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한번 잃어버리면 영영 되찾을 수 없는 보석입니다. 나는 그 보석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내 인생의 이막도 이제 막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서연이와 함께 말이죠.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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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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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